고금소총과 야담. 달걀과 송아지. 오늘은 봉이 김선달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김선달이 평양 살 때 이웃집에 참 욕심 사나운 영감이 하나 살았습니다. 놀부신보가 오장육부 아니라 오장칠부라더니 이 영감이 딱 그 본세였습니다. 제 것이라고는 쇠털 하나라도 남주는 일 없으면서 남의 것 후려먹는 데는 둘째를 못 가니 하는 말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쌀을 구워주면 되로 주고 말로 받고 동네 사람들 데려다 종 부리듯 하고서는 품삯 떼어 먹는 짓을 예사로 하였습니다. 게다가 공것 탐내는데도 이골이 나서 남의 집에 좋은 물건이라도 있으면 그냥 두고 못 받습니다. 물건뿐 아니라 집짐승도 그랬습니다. 마침 김선달네는 집에 황소 한 마리하고 암탉 몇 마리를 길렀고 욕심쟁이 영감네는 암소 한 마리랑 수탉 몇 마리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영감이 김선달네 암탉이 낳는 달걀을 탐낸단 말이에요. 김선달네 집에서 꼬꼬댁 소리라도 나면 어슬렁어슬렁 건너와서 수작을 걸었습니다. 여보게 선달, 자네 암탉이 달걀을 낳았나 보지? 예, 방금 하나 나왔습니다. 그거 냉큼이리 내게. 내가 가져가야겠네. 왜 그러시는지? 아, 왜 그러는지 몰라서 묻나? 자네 집에 수탉이 있는가? 수탉이요? 없는데요. 그것 보게. 우리 수탉이 아니었으면 자네 암탉이 어찌 달걀을 낳았겠나? 그건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말하자면 방금 낳은 달걀로 말하면 우리 수탉의 자식이란 말일세. 하지만 우리 암탉이 낳은 건데요.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군. 사람도 자식을 낳으면 아비성을 따르고 아비대를 이거를 달기라고 다를까? 마땅히 수탉이 임자지. 여태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듣고 있던 김선달이 무슨 생각을 했던지 갑자기 무릎을 철썩 소리가 나도록 치며 고개를 사정없이 주걱거렸습니다. 옳습니다. 옳아요. 듣고 보니 과연 그렇습니다. 수탉이 임자고 말고요. 뭐 군말 한마디 없이 달걀을 꺼내와서 싹싹하게 갖다 바치는 거였습니다. 영감은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남의 집에서 낳은 달걀을 공으로 얻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김선달네 암탉이 낳은 달걀은 의뢰 영감 차지가 되었습니다. 암탉이 달걀을 낳고 꼬꼬댁 울기만 하면 영감이 가지러 가기도 전에 김선달이 먼저 달걀을 들고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영감님, 영감님. 우리 집 암탉이 또 달걀을 낳았습니다. 이댁 수탉이 아니었으면 어찌 달걀을 낳았겠습니까? 마땅히 수탉이 임자라 임자에게 돌려주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달걀을 갖다 바치니 수가 났습니다. 영감은 좋아서 아주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 이건 뭐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 것보다 더 낫지 뭐예요. 일이 이렇게 되니 헷갈리는 건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무지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거든요. 그 야가 빠졌다는 김선달이 욕심쟁이 영감의 억지 술수에 놀아나는 걸 보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사람들이 김선달에게 타일러도 받습니다. 아, 자네 정신이 있는 겐가 없는 겐가? 어쩌자고 이치에도 안 맞는 말에 속아서 눈번이 뜨고 금쪽 같은 달걀을 빼앗기나 그래. 그래도 김선달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에이, 그건 자네들이 몰라서 하는 소릴세. 영감님 말씀이 100번 옳지.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식은 아비를 따르는 법 아닌가? 이러고 도리어 가르치려더니 어떻게 하겠어요. 동네 사람들도 혀를 끌끌 차면서 김선달이 드디어 총기를 다 잃었다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포 지난 뒤에 욕심쟁이 영감네 암소가 송아지를 한 마리 낳았습니다. 그때 김선달이 영감을 찾아와서 수작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영감님, 영감님. 대개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나 보죠. 그렇다네. 방금 한 마리 낳았지. 그건 냉큼 이리 내십시오. 제가 데려가야겠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으십니까? 영감님 댁에 황소가 있습니까? 황소? 없는데. 그것 보십시오. 우리 황소가 아니었으면 영감님 암소가 어찌 송아지를 낳았겠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그렇지요. 말하자면 방금 낳은 송아지로 말하면 우리 황소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암소가 낳는 걸.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사람도 자식을 낳으면 아비 성을 따르고 아비 대를 이건을 소라고 다르겠습니까? 마땅히 황소가 임자죠. 이 귀한 이치를 영감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평생 모르고 살 뻔했습니다. 여보게들 안 그런가? 마침 구경하러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야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채고
모두 입을 모아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고 말고. 아무리 뻔뻔한 영감도 일이 이렇게 되고서야 무슨 말을 하겠어요. 꿀먹은 벙어리죠. 이렇게 해서 김선달이 달걀 몇 개 값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슬기로운 재판. 오늘은 재판 이야기를 좀 할까요?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원님이 있었는데 이 원님은 재판 잘하기로 이름이 났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송사라도 뚝딱뚝딱 속 시원하게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을에는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한 번은 한 할머니가 원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또, 사또. 이 늙은이는 닭을 쳐서 먹고 사는데 어젯밤에 도둑이 들어서 닭 10마리를 몽땅 훔쳐 가버렸지 뭡니까? 부디 도둑을 잡고 닭을 찾아주십시오. 원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할멈 집에 닭이 있다는 걸 누가 아는가? 그야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면 다 알지요. 그래? 알았네. 하고는 이방을 시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오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죄왔습니다. 늙은이 젊은이 남정네 아낙네 할 것 없이 다 와서 동원들이 그득하게 모여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도 원님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는 거예요. 한나절이 지나도록 그러고 있으니 사람들이 좀이 쑤실 것 아니겠어요. 사또 다 모였으니 이제 재판을 시작하시지요. 보다 못해 사람들이 재촉을 했습니다. 원님은 뜰을 한 바퀴 휘 둘러보더니 다 모이긴. 아직 안 온 사람이 있는데.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며 머리를 세어봤습니다. 틀림없이 다 왔거든요. 혹시나 하고 또 세어봤습니다. 그래도 다 있었습니다. 사또 세어보니 다 있습니다요. 원님은 또 한 바퀴 휘 둘러보더니 아니, 아직 안 온 사람이 있네.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또 세어봤지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있다고 하면 원님은 안 온 사람이 있다고 하고 또 세어보고 있다고 하고 원님은 없다고 하고 그러느라고 하루에가 다 갔습니다. 모두들 배는 고프고 다리는 아프고 오금은 저리고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는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나서서 원님한테 따졌습니다. 사또 아무리 세어봐도 다 있는데 왜 자꾸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원님이 발을 탕구르며 동원 기둥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호통을 쳤습니다. 닭 훔쳐간 놈들이 아직 안 왔잖아. 그러자 뒤쪽에 서 있던 젊은이 셋이 엉겁결에 손을 번쩍 들고는 사또, 저희들도 왔는데쇼. 하더랍니다. 그래서 닭도둑을 잡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닭도둑을 잡고 나서 한 달이 채 못 되어 이번에는 가난한 농사꾼 한 사람이 원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또, 사또. 저한테 재산이라고는 소 한 마리뿐인데 글쎄 그 소가 오늘 아침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리 부러진 소가 일을 하겠습니까? 팔려고 한들 그런 소를 누가 사겠습니까? 이제 저는 영락없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원님이 듣더니 농사꾼한테 물었습니다. 그래 그 소가 황소인지 암소인지 나이는 몇이며 몸집은 얼마나 큰지 소상이 아래게. 예, 황소이고 나이는 7살이며 몸집은 또래 중 큰 축에 듭니다. 이번에는 이방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여보게 이방, 이 고을에 소 잡는 백정 중에 먹고 살 만한 이가 있는가? 예,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오게. 이방이 냉큼 사령을 시켜 백정을 불러왔습니다. 백정이 오니 원님이 정색을 하고 물었습니다. 자네가 만약에 소를 판다면 황소 7살에 몸집은 또래 중 큰 축에 드는 것을 얼마나 받겠는가? 소를 팔 때야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고 싶은 게 정한 이치지요. 예, 그런 소라면 300냥은 너끈합지요. 자네가 만약에 소를 산다면 다리 부러진 소라도 괜찮겠나? 백정이 소를 사면 잡아서 고기로 팔 테니 다리가 성하든 부러졌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예, 그런 소도 괜찮습니다. 옳거니 잘 됐네. 저 사람 소가 오늘 아침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네. 자네가 300냥에 사가는 게 어떤가? 자기 입으로 금을 놨는데 어쩔 수 있나요? 사갔죠. 농사꾼은 그 돈 300냥으로 새 소를 사서 농사 잘 짓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또 송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무슨 송사인고 하니 죽은 거위 임자 찾는 송사였습니다. 고을 안에 거위 키우는 집이 2집 있는데 2집 다 어저께 거위 한 마리씩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밖에서 죽은 거위 한 마리를 주워왔습니다. 서로 제 거위라고 우기니 이게 송사가 되었습니다. 사또, 사또.
이 거위가 누구네 거위인지 밝혀주십시오. 원님이 거위를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거위 잃어버린 게 언제인가? 둘 다 어저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어저께는 거위한테 뭘 먹였는가? 한 집에서는 보리를 먹였다고 하고 한 집에서는 수수를 먹였다고 한단 말이에요. 거위라는 게 본디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두 집에서 각각 다른 걸 먹이기가 쉽거든요. 원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이 거위는 어차피 죽은 것이니 누가 임자가 되든 고아 먹을 테지. 하고는 이방을 불러서 일렀습니다. 이 거위를 가져가 털을 뽑고 내장을 드러내어 고아 먹기 좋도록 장만해주게. 그리고 내장은 버리되 밥통만은 내게 가져오게. 잠시 뒤에 이방이 거위 털 뽑은 것과 밥통을 들고 오니까 원님이 밥통을 딱 갈라본단 말이에요. 갈라보니까 그 안에 보리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먹은 것이니 다 안 삭고 밥통에 남아 있었던 게죠. 이거 보게나. 이 거윈 보리 먹인 집 것이 틀림없지. 그렇게 해서 임자를 찾아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집무시 웃는 사연. 옛날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논을 딱 서마지기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 옆에 정승이 있었는데 정승은 논이 30마지기도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논이 정승네 논 사이에 딱 끼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승이 보니까 그게 개밥의 도토리 마냥 눈에 거슬렸습니다. 저걸 어떻게든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비싼 돈 주고 사기는 싫고 그렇다고 아무리 정승이라도 남의 것을 그저 빼앗을 수는 없고 해서 국리 끝에 그 농사꾼을 불렀습니다. 불러다 놓고 여보게 우리 논섬 마지기를 걸고 이야기 내기를 하세. 누구든지 이야기를 더 재미나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세. 이랬습니다. 농사꾼은 썩 내키지 않았지만은 뭐 별수가 없었습니다. 저쪽은 정승이고 이쪽은 농사꾼인데 농사꾼이 정승 말을 안 들었다가는 무슨 경을 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기를 했습니다. 먼저 정승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전에 당나귀에다 짐을 싣고 가다가 허벌판에서 소나기를 만났지 뭔가. 그 소나기를 그을 데가 없어서 쩔쩔매다 보니 마침 옆에 커다란 버섯이 하나 있지 않겠나. 그래 그 버섯 밑에 들어가서 버섯 기둥에 당나귀를 메고 비를 그었다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정승은 아주 새파랄 때부터 벼슬하고 돌아다니느라고 거짓말이 아주 입에 붙었습니다. 벼슬아치란 게 거의가 거짓말쟁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입만 떼면 거짓말이 그냥 술술 나오는 판이었습니다. 정승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살림을 내주대. 그런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주고 달랑 바늘 한 개를 주지 뭔가. 그런데 그 바늘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말이지. 그걸 대장간에 가지고 가서 세간을 치었네. 솥도 치고 그릇도 치고 열쇠도 치고 자물쇠도 치고 괭이다 가래다 홈이다 쟁기다 몽땅 장만해서 살림을 놨지. 그러고도 쇠가 남아서 곳간에 넣어놨다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 이야기를 눈도 깜짝 안 하고 마구 주워 섬기네요. 그러고 나서는 자, 이제 자네가 이야기를 해보게. 나만큼 재미나게 해야 되네. 하니까 농사꾼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여태 농사 짓고 살면서 그런 거짓말을 입에 담기는커녕 생각도 못 해봤으니 말이에요. 그 거짓말이란 것도 하던 사람이라야 하지 내본 사람은 못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저는 그런 거짓말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절레절레 내저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승이 그럼 내가 이기고 자네가 졌네. 약속대로 자네 논섬 마지기는 내 찾을세. 네, 내일 일찌감치 자네 집에 갈 테니 논문서나 꺼내놓게. 이러네요. 농사꾼은 그 길로 집에 돌아가서 그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돈 한 푼 못 받고 피 같은 논서 마지기를 고스란히 빼앗기게 됐으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불을 쓰고 누워서 끙끙 앓고 있으니 아내가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러고 누웠어? 어디 아프오? 당신은 알 것 없소. 식구간에 못할 말이 어디 있다고 그러오? 말이나 해보.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이 이만저만하게 돼서 논서 마지기 빼앗기게 됐다고 말이에요. 아내가 가만히 이야기를 듣더니 그거 걱정할 것 없소. 나한테 맡겨둬요.
하고는 또 일렀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마당에다 겹불을 피워놓고 배를 맬 테니 당신은 집무슬 커다란 걸로 하나 그 옆에 가져다 놓고 그 속에 들어가 있으시오. 정승이 와서 논문서 달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할 터이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냥 툭 쓰러지면서 깔깔대고 크게 웃으시오. 그렇게만 하면 된단 말이오? 아, 그렇게만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고서 그 이튿날이 됐습니다. 아침에 아내는 마당에서 겹불을 피워놓고 배를 메고 남편은 그 옆에 커다란 집뭇 하나 가져다 놓고 그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정승이 와서 남편을 찾았습니다. 아, 이 집쥐는 어디 갔나? 왜 그러십니까? 아, 내가 뭘 가져갈 게 있어서 왔네. 그러면 이따 저녁에 나와 보시지요. 남편은 어저녁에 난 송아지와 오늘 아침에 난 망아지를 데리고 논 갈러 갔습니다. 정승이 들어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저녁에 난 송아지와 오늘 아침에 난 망아지를 데리고 논 갈러 갔다니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다 있냔 말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태연하게 받아넘겼습니다. 그러게 말씀입니다. 본시 우리는 그런 거짓말 할 줄 몰랐지요. 그런데 날이 하는 걸 보고 배웠답니다. 나리께서 그랬다면서요? 버섯 밑에 당나귀하고 들어가 비를 긋고 바늘 하나로 온갖 세간을 다 치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이래 놓으니 정승이 뭐 할 말이 있어야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때 옆에 있는 집무시 툭 쓰러지면서 깔깔대고 크게 웃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저것 보십시오. 하도 말 같지 않은 말이라서 저 집무시 다 웃잖습니까?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승은 그만 얼굴이 빨개져서 냅다 도망가고 말더랍니다. 그래서 논서 마직이 안 빼앗기고 잘 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 버릇 고친 머슴. 옛날에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해서 남의 집 품이나 팔아먹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들으니 이웃 마을 지독한 욕심쟁이 심술쟁이 부자가 머슴을 구한다고 그러거든요. 어찌된 일인고 하니 이 노랑이가 워낙 못되나서 아무도 머슴 살러 안 온답니다. 머슴을 들이면 서너 달 실컷 부려먹고는 트집 잡아서 내쫓고 또 새 머슴 들여서 그러고 이딴 짓을 한다네요. 세경 한 푼 안 주고 말이에요. 게다가 머슴 대우하기를 네 집 강아지 다루듯 한다고 그러거든요. 밤낮으로 부려먹고 밥은 서 푸너치 주고 1년 가야 빨래 한 번 해주는 법 없고 이런다지 뭐예요. 그러니 누가 그 집 가서 머슴 살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안 가죠. 소문을 들은 김서방이 제 발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서는 이 댁에 머슴 안 쓰시려? 아, 쓰지. 나는 한 해에 세경으로 쌀 10섬은 받아야 일을 하지. 안 그러고는 안 합니다. 아, 그러지.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주인이 선선히 약속을 하는 걸 보니 속셈이야 뻔하죠. 한 서너 달 부려먹고 쫓아낼 작정인 모양이죠. 세경 한 푼 안 주고 쫓아낼 거면 말로야 무슨 약속인들 못하겠어요. 쌀 10섬 아니라 100섬인들. 어찌됐든 그날부터 그 집에서 머슴을 사는데 참 아닌 게 아니라 대우가 말이 아니에요. 새벽에 날도 새기 전부터 일을 시켜서 밤이 이슥할 때까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닥달을 하니 허리가 휘고 등골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참을 만한데 먹을 걸 제대로 안 주는 건 고약했습니다. 끼니 때가 되면 찬밥 한 덩이에 나물 반찬 2가지 주고 그만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밥에 고깃국 먹으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뿐이면 좋게요. 도무지 빨래를 해줘야 말이죠. 옷이 땀에 절어 소금덩이가 돼도 그걸 그냥 입어야 하는 판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빨래를 하려 해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시켜대니 무슨 짬이 나겠어요. 이래저래 머슴 팔자가 참 안 할 말로 개 팔자만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포 지냈는데 하루는 주인 집에서 사돈이 왔다고 음식을 푸지게 했습니다. 떡이야 고기야 술이야 잔뜩 해서는 저희끼리 다 먹고 머슴한테 준다는 게 달랑 고등어 대가리 한 토막이 다였습니다. 살점 하나 안 붙은 말짱 뼈다귀뿐인 고등어 대가리 말이에요. 김서방이 아무 말 않고 밥을 다 먹은 다음에 그 고등어 대가리를 들고 부엌에 가서 물두멍에 그냥 쳐넣었습니다. 쳐넣고는 물을 휘휘 저어놓고 그냥 왔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물을 길어가지고 물두멍에 갖다 부으려고 보니
거기 웬 고등어 대가리가 떡하니 들어 있었습니다. 에구머니나 이게 뭐야? 당장 온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온 식구 먹을 물 담는 두멍 안에 그런 것이 들어앉아 있으니 난리가 나지 않나겠어요. 고등어 대가리 먹은 녀석이야 머슴밖에 없으니 누가 그랬는지는 뻔하죠. 주인이 김서방을 불러놓고 노발대발 삿대질을 했습니다. 김서방인지 미역 서방인지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만나. 먹기 싫으면 돼지나 주든지 그냥 갖다 버리든지 할 일이지 물두멍에다 그걸 왜 쳐넣어? 아, 나도 다 속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속은 무슨 속? 그걸 물두멍 속에다 놔서 길러가지고 가운데 토막을 좀 먹어볼까 하고 그랬지요. 아이 뭐 그러는데 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머슴 푸대접한 허물만 자꾸 들춰졌습니다. 그래 주인 얼굴만 가을 단풍처럼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달포 뒤에는 주인 집에 제사가 들었습니다. 제사가 들었으니 음식도 많이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기다려도 꿩 구워 먹은 자리였습니다. 그 흔한 술 한 잔 안 줬습니다. 저희들끼리 나눠 먹고 입 싹 닦은 거예요.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찌감치 김서방이 일어나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소문을 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노인들에게 죄 알렸습니다. 아, 오늘은 다들 아침 잡숫지 말고 우리 쥔집에 가세요. 무슨 일 있는가? 어제 우리 쥔집에 제사 들었거든요. 제사 음식이 많을 테니 가서들 잡수세요. 술도 한 잔씩 하시고요. 아, 그런가? 그럼 그래야겠네. 아침때가 되니 주인 집에 동네 노인들이 그득하게 모여들었습니다. 주인이 보니 참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낸 걸 알고 온 손님들을 내쫓을 수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음식 대접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느라고 제사 음식이고 뭐고 다 동이 나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간 뒤에 주인이 김서방을 불러놓고 핏대를 올렸습니다. 김서방인지 발의 서방인지 이런 싱거운 놈을 만나. 제사 음식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그따위 허튼 짓을 해서 우리 집 음식 거덜을 내나. 아, 그러면 진작 말씀을 하시지요. 뭘 진작 말을 해. 제사 음식이 얼마 안 되는 줄 알았으면 아랫마을 사람들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난 또 무척 많은 줄 알고 윗마을에까지 알렸지요. 조금 있으면 윗마을 사람들도 올 것입니다. 이러니 뭘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 앞에 나무새스러운 꼴 안 나려면 술 한 잔씩이라도 대접해 보내는 수밖에요. 그래 부랴부랴 새로 음식을 장만한다 술을 빚는다 허둥거리느라고 보리를 다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달포 뒤에는 이제 모 심을 때가 됐습니다. 모 심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열댄 마지기 논에 모를 심는다고 노을 얻는다 논을 간다 분주하게 돌아갔는데 이제 내일이면 큰일이 닥치니 주인이 머슴 닭다라기가 득달 같았습니다. 내일은 새벽 일찍부터 채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야. 연장이야 못줄이야 잘 챙기고 놈들이 오면 데리고 가야 하니 일찍부터 서둘러라. 행여 게으름 피울 생각일랑 아예 말고. 그러지요. 그래놓고 그 이튿날 식전 대바람에 김서방이 채비를 하는데 지게에다 다른 것을 담는 게 아니라 자기 옷을 척척 담았습니다. 떼국이 주르르 흐르는 옷을 쥐에 담으니까 지게로 한 짐이었습니다. 그걸 떡 짊어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인이 헐레벌떡 따라오며 호통을 쳤습니다. 김서방인지 다시마 서방인지 이런 엉뚱한 놈을 만나. 오늘같이 바쁜 날 하나는 모심기 채비는 안 하고 그놈의 옷은 왜 짊어지고 나가?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모르니까 묻지. 알면 왜 물어? 오늘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 옷이 이렇게 더러워서야 내 체면은 둘째 치고 주인 체면이 어디 서겠습니까? 빨래나 해서 입으려고 그럽니다. 그러고선 그냥 싱바람 소리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개울에 가서 하루 종일 빨래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날 모심기는 엉망이 됐습니다. 어쨌거나 모를 다 심고 나서 주인이 이제 쫓아낼 때가 됐다 싶었는지 머슴을 불러놓고 슬슬 트집을 잡았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뭐가 있느냐? 당장 나가거라. 아, 못 나가지요. 왜 못 나가? 해놓은 일이 없다면서요. 그러고서 어찌 나가요? 뭐라도 좀 해놓고 나가야지요. 나가라 해도 부득부득 눌러앉으려 하니 속이 타는 건 주인이었습니다. 이 골칫덩이를 이대로 가을까지 두었다가는 약속대로 한 해에 세경을 다 줘야 할 판이고 그보다 앞으로 무슨 짓을 해서 속을 썩일지 모르니 어째요. 호통을 치다 안 되니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제발 나가게. 응? 자네를 그냥 뒀다가는 우리 집이 망하겠네. 아니지요. 남의 집에 왔으면 그 집을 망하게 해서야 쓰나요? 잘 되게 해놓고 나가야지요. 하다 안 되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만 주면 달라는 대로 다 주겠네. 정 그러시다면 한 해 세경만 주십시오. 그러면 나가지요. 이렇게 해서 석 달 일하고 한 해의 세경 받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덕에 김서방은 가난 면하고 주인은 버릇을 고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도 못 당한 양반. 옛날에 웬 양반이 하나 살았는데 이 양반이 쥐뿔도 없으면서 도도해서 어디 가서도 고개 숙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벼슬도 없는 백면서생인데다가 밑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도 도도하기로 말하면 나라님도 못 당할 판이었습니다. 아무한테나 그저 반말을 툭툭 던지고 빳빳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양반이 나이 50이 다 되도록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남들을 보니 한다 하는 벼슬아치고 천석군 부자고 간에 자식 없는 사람들은 죄다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을 드렸습니다. 자식을 얻으려면 저도 부처님께 공을 드리긴 드려야겠는데 가난한 살림에 뭐 부처님께 바칠 만한 건덕이나 있나요? 찬물 한 그릇 떠가지고 절에 갔습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앉았는데 이 도도한 양반이 아무리 부처님 앞이라지만 남들처럼 꿇어앉아 빌 수가 있나요? 그냥 딱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부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한다는 말이. 거 부처님 내 말 좀 들어보게. 어쩌다 보니 나이 신이 다 되도록 자식 하나 못 두었는데 웬만하면 나한테 자식 하나 점지해주면 어떨꼬? 이러거든요. 부처님이 가만히 내려다보니 참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아, 밥이야 떡이야 잔뜩 차려와서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자식 하나 못 얻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그런데 빼빼 마르고 까맣고 볼품도 없는 게 하나 와서는 찬물 한 그릇 떠다 놓고 빳빳하게 앉아서 딱딱 반말을 해대니 기가 막히지 안 막히겠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와서 그러니 부처님이 그만 질려버렸습니다. 자식 하나 얻을 때까지는 내내 저럴 판이니 참 난감한 일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자식을 하나 점지해줬던 모양이에요. 귀찮아서 그랬던지 불쌍해서 그랬던지 아들 하나 낳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참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낳고 보니 부처님이 참 고마울 게 아니겠어요. 사람이 되어서 은혜를 입었으면 인사를 해야 도리라고 생각하고는 이웃에 다니면서 어찌어찌 쌀을 한 대박 구워다 떡을 해가지고 또 절에 갔습니다. 그릇도 변변한 게 없으니까 밥보자기에 떡을 싸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 앞에 밥보자기를 펴놓고 딱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거 부처님 참 고맙네. 덕분에 얻은 자식 아무 탈 없이 잘 커야 하지 않겠나? 그저 병 없이 근심 없이 잘 살도록 한 번 더 보살펴주면 어떨꼬? 하는 거였습니다. 아, 그 말을 안 들어줬다가는 날마다 찾아와서 졸라댈 게 뻔하잖아요. 그것도 빳빳하게 반말질로 졸라댈 테니 어떻게 해요? 부처님이 아주 질려서 두 손 들고 소원대로 다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 양반, 아들하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님과 이방. 옛날 어떤 고을에 원님이 하나 있었는데 이 원님이 참 안 할 말로 쥐뿔도 모르는 숙맥이었던 모양이에요. 옛날에는 더러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모 콩보리도 못 가리는 숙맥이 양반의 아들로 태어나 정승판서한테 돈이나 바리바리 갖다 바치고 얼렁뚱땅 벼슬 꿰차는 그런 일이 말이에요. 이 원님도 대충 그렇게 벼슬자리 하나 얻어서 행세하고 있는 판인데 그 이웃 고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또 그렇게 모자라는 원님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걔도 소도 끼리끼리 어울리더라고 둘이 죽이 잘 맞아서 허물없는 친구로 지내는 형편이었습니다. 이틀 사흘이 멀다 하고 서로 오가는데 하루는 둘이 술판을 버려놓고 벙커니 잣거니 하다가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고 하니 어제는 사냥을 나갔다가 새끼 벤 노루를 잡았다네.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누먼 노루가 알을 낳지 무슨 새끼를 낳아? 누가 정신이 나갔다는 게야. 토끼라면 또 몰라도 노루야 본래 새끼를 낳지. 그거 참 우길 걸 우겨야지. 노루는 알을 낳는다니까. 하면서 노루가 알을 낳네 새끼를 낳네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둘이서 암만 내가 올래 내가 그르네 싸워봐도 결판이 안 나니까.
그러면 누구 말이 옳은지 이방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세. 하고 이방을 턱 불렀습니다. 이방이 달려와서 말을 들어보니 이것 참 기가 막히다 못해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알기야 미리 알았죠. 저희 사또나 이웃 고을 사또나 어지간한 숙맥인 줄은 미리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모자랄 줄은 미처 몰랐거든요. 아, 명생 목민관이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의논한다는 게 노루가 알을 낳네 새끼를 낳네 하고 있으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방 처지가 참 딱하게 됐습니다. 노루가 알을 낳는다고 우기는 사또가 다름 아닌 제가 모시는 사또인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 했다가는 무슨 경을 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옳고 그르고를 접어두고 친구 앞에서 망신 줬다고 잡아족치면 그냥 당해야지 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노루가 알을 낳는다 하자니 멀쩡한 정신 가지고 그건 차마 못할 말이고 이래서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 한참 동안 끙끙 앓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두 분 사또께서 하신 말씀이 다 옳습니다. 했습니다. 아, 이놈아. 새끼를 낳으면 낳고 알을 까면 까는 게지 둘 다 옳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이렇습니다. 야산에 사는 노루는 새끼를 낳지만은 깊은 산에 사는 노루는 알을 낳지요. 이왕에 물은 말이 엉터리인지라 대답이 얼토당토않다고 죄될 건 없죠. 그건 또 왜 그런가? 야산에는 사람들 발길이 잦지 않습니까? 알을 품고 있다가는 빼앗기기 십상이지요. 그러니 새끼를 낳아서 얼른 데려가는 게 상책이라 그렇습니다. 깊은 산에야 사람 발길이 뜸하니 알을 낳아 오래 품고 있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것이로군. 그러면 우리 둘 다 비장파장이렸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뭐 뒤탈이 있을 리 있나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둘이서 또 술판을 벌여놓고 벙커니 잤거니 하다가 무슨 말이 나왔는고 하니 어제 마을에 나가봤더니 수수나무에 수수가 많이도 열렸더군. 이 사람이 또 정신 나간 소리를 하누먼. 수수가 무슨 나무에 열려? 뿌리에 열리지. 더 참 모르는 소리 작작 하라고. 수수는 나무에 열리는 게야. 뿌리에 열린데도 그러네. 하며 옥신각신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판이 안 나니까 또 이방을 불러다 물어봤습니다. 이방이 달려와 들어보니 이건 뭐 갈수록 태산이거든요. 사모승 관장들이 모여 앉아 한다는 말이 수수가 나무에 열림내 뿌리에 열림내 하고 있으니 소가 웃을 일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지만 까딱 말을 잘못해서 상관 심사가 틀어지는 날에는 곤장께나 조이 맞을 판국이니 이번에도 얼렁뚱땅 넘어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두 분 사또 말씀이 다 옳습니다. 수수는 나무에도 열리고 뿌리에도 열리지요. 이놈아, 나무면 나무고 뿌리면 뿌리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예, 파란 수수는 배짱이 좋아서 나무 위에 여발한 듯이 열리지만 빨간 수수는 부끄럼을 많이 타서 땅속에 숨지요. 이렇게 둘러대니 둘 다 불만이 있을 리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둘 다 어련히 알아서 하는 말일라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탈을 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또 둘이서 술판을 벌여놓고 벙커니 잤거니 하다가 이번에는 무슨 말이 나왔는고 하면 오는 추석날에는 서울서 조카가 세배를 하러 올 걸세. 이 사람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네 그려. 세배를 무슨 추석에 해? 단호해야지. 어허,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한식날이라면 또 몰라도 단호에 세배한다는 말은 내 머리에 터럭나고는 못 들어봤네. 누가 할 소리? 추석에 세배한다는 말은 내 눈 떨어지고 처음 듣는구먼. 하며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암만 오르네 그르네 티격태격해도 결판이 안 나니까 또 이방을 불렀습니다. 이방이 달려와 말을 들어보니 그 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리 둘러대려고 해도 둘러댈 말이 없었습니다. 세배를 추석에 하느니 단호에 하느니 하고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았는데 그 무슨 수로 둘 다 옳다고 하겠어요. 그래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섰다가 하도 갖잖아서 그만 허 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원님들이 가만히 있을 리 있나요? 아, 이놈 보게. 관장이 묻는 말에 대답은 않고 웃었겠다. 이놈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라더냐? 이방이 정신이 번쩍 들어 얼렁뚱땅 둘러댄다는 것이 두 분 사또 말씀을 듣다 보니
지난 겨울에 새 살 먹은 손주 녀석한테 세배 받은 일이 생각나서 웃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호님은 응, 그놈이 그래도 추석 새일 줄은 알았던 모양이지. 하고 또 한원님은 응, 그놈이 그래도 단오날 세배하는 줄은 알았던 모양이지. 하더라네요. 전라도 물기와 평안도 박치기. 옛날에 전라도에는 물기를 썩 잘하는 사람이 살았고 평안도에는 박치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전라도 물기 장수는 그저 뭐든 눈앞에서 알짱거리기만 하면 덥석 물어버리는데 한 번 문 것은 죽어도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센 사람도 어디 한 군데 물렸다 하면 그냥 항복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뒤탈이 나도 크게 났습니다. 평안도 박치기 장수는 그저 뭐든 보이기만 하면 냅다 머리로 들이받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그 머리로 받친 건 그냥 30리고 40리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 앞에서 힘자랑은 못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전라도 물기 장수는 아, 그놈이 박치기를 그리 잘한다니 어디 나한테도 당하는지 한번 겨뤄봐야겠다. 하고 평안도 박치기 장수는 그놈이 물기를 아무리 잘해도 내 박치기에 당할까? 만나면 꼭 겨뤄봐야지. 이렇게 단단히 별렀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금강산에서 둘이 만났습니다. 둘이 딱 마주치니까 뭐 군말 않고 겨루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평안도 박치기 장수가 어디 맛 좀 봐라 하고 냅다 들이받았습니다. 돌덩어리 같은 머리로 힘껏 들이받으니까 이거 뭐 볼 것도 없었어요. 대포알 날아가듯이 휙 날아가 버리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라, 이 녀석이 어디에 나가 떨어졌는고? 평안도 박치기 장수가 들매끈을 메고 찾아 나섰습니다. 제가 들이받아 놓은 게 대체 어디에 가 떨어졌는지 찾으러 나선 거죠. 아무리 찾아다녀도 없더니 어느 산골짜기에 가니까 큰 너럭바위가 있는데 전라도 물기 장수가 거기에 퍼질러 앉아 있더란 말이에요. 아이고, 저 녀석이 얘까지 날아와 떨어졌구나. 생각하고는 너 이러고도 날 당하겠느냐? 했더니 전라도 물기 장수가 그 말에는 대답도 않고 발밑을 가리키더랍니다. 가만히 내려다보니 거기에 사람 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제 코를 만져보니까 아 글쎄 그새 코가 떨어져 나가고 없지 뭐예요. 박치기를 할 때 전라도 물기 장수가 코를 물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냅다 받아버려서 그 꼴이 난 거예요. 방귀 겨루기. 옛날에 방귀 잘 뀌는 안악이 살았습니다. 방귀 잘 뀌기로 말하면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 마을에 또 방귀 잘 뀌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도 방귀라면 누구한테도 질 수 없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강 건너 사내가 방귀 대장이라는 소문이 나도니까 안악도 질 수가 없는지 쟤 아무리 그래봤자 내 방귀 한 방이면 묵사발이 될걸? 하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 사내가 어디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뭐라고? 감히 나한테 큰 소리를 쳐. 어디 맛 좀 봐라. 대바람에 강 건너 안악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안악은 어디 갔는지 없고 아들이 바깥 아궁이 앞에서 놀고 있거든요. 예, 너희 어머니 어디 갔니? 윗마을 잔치집에 가셨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왜 찾나요? 너희 어머니가 방귀로 날 이긴다고 해서 혼내주려고 왔다. 그렇다면 그냥 돌아가세요. 아저씨가 아무리 방귀를 잘 뀌어도 우리 어머니는 못 당할걸요. 안 그래도 기분이 상해 있던 참에 아이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뻗쳤습니다. 그래서 두 말 접고 돌아서서 아이 쪽으로 방귀를 한바탕 뀌었습니다. 그랬더니 방귀 바람에 날려서 아이가 그만 아궁이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서 곧바로 구들을 지나 굴뚝으로 쑥 나왔습니다. 검댕이를 새까맣게 묻혀가지고 말이에요. 그래놓고 사내는 가버렸는데 마침 그때 안악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아들이 온몸에 검댕이를 새까맣게 묻혀가지고 굴뚝 옆에서 울고 있거든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아들이 울면서 하는 말을 다 들어보니 참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래방망이를 들고 바로 사내 뒤를 쫓아갔습니다. 쫓아가 보니 마침 사내는 강을 다 건너 저쪽 언덕에 닿아 있네요. 대바람에 돌아서서 궁둥이에 빨래방망이를 대고 방귀를 크게 한바탕 뀌었습니다. 그 바람에 빨래방망이가 공중으로 붕 떠서 사내 쪽으로 쌩 날아가거든요.
사내가 가다가 뒤에서 천둥 치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방망이 하나가 쏜살같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 저도 딱 궁둥이를 쳐들고 맞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 놓으니 어떻게 되겠나요? 날아오던 방망이가 방귀바람에 놀라 핑 돌아서서 안악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걸 보고 안악이 가만히 있을 리 있나요? 저도 맞방귀를 뀌었죠. 그러니 방망이가 핑 돌아서 도로 산해 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둘이서 서로 맞방귀를 뀌어대니 이런 장관이 없었습니다. 방망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시 저쪽에서 이쪽으로 핑핑 날아다니는데 그러기를 한나절이나 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이서 한꺼번에 젖 먹던 힘까지 다 내어 크게 용을 쓰니까 이놈의 방망이가 오도 가도 못하고 가운데서 파르르 떨다가 강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강에서 놀던 물고기가 방망이에 많이 맞았는데 새우등이 휜 것도 그래서이고 가자미 눈이 한쪽으로 쏠린 것도 그래서라네요. 이게 다 지어낸 이야기랍니다. 먼지 건달. 옛날에 건달이 하나 살았습니다. 돈 한 푼 없어서 털어도 먼지밖에 나오는 게 없다고 해서 먼지 건달이었습니다. 그런 놈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아무데나 자고 아무거나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니까 느는 거라고는 배짱이요 넉살뿐이었습니다. 돈 없이 다니면서 얻어먹자면 배짱이 좀 두둑해야죠. 아무한테나 괄시 받고도 주눅 안 들고 살려면 넉살은 좀 좋아야 할까요? 한 번은 길 가다가 시장에서 주막을 들렀는데 마침 툇마루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두부가 한 함지 있었습니다. 침이 절로 넘어가지만은 돈 한 푼 없으니 언감생심 꿈도 못 꾸겠고 그 옆에 두부 만들다 남은 비지가 한 주발 있기에 그것이나 좀 얻어먹을까 해서 주모를 불렀습니다. 여보 주모, 나 좀 보. 예, 갑니다. 무얼 드릴까요? 네, 지금 몹시 시장한데 수중에 돈이 없어 그러니 저 비지 한 숟갈만 좀 주구려. 그 은혜 있지 않으리다. 이쯤 사정했으니 웬만하면 불쌍해서라도 한 숟갈 주면 좀 어때요? 이경을 칠 놈의 주모가 낯빛을 획 바꾸면서 욕을 해대지 뭐예요. 이런 실업의 아들 놈을 봤나? 여기가 어디라고 돈 한 푼 안 내고 음식을 얻어먹을 요량을 해? 달코 다른 먼지 건달이 이쯤 욕을 먹고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삽작 아래 쭈그리고 앉아서 틈만 엿보고 있으니 뒤란에서 꿀꿀꿀꿀 하고 돼지가 울었습니다. 그때 마침 주모가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이고 삽작 밖으로 헐헐 나갔습니다. 옳다구나 하고 뒤란으로 들어가서 돼지우리 문을 따고 돼지를 내몰았습니다. 돼지가 나와서 두부를 보고 가만히 있을 리 있나요? 그냥 두부함지에 코를 쳐박고 그걸 다 해치우는 거예요. 주모가 물동이를 이고 돌아와 보니 이거 참 난리가 나도 예사로 난 게 아니거든요. 우라통이 터져서 먼지 건달에게 삿대질을 하였습니다. 그래 멀쩡하게 두 눈 뜨고 돼지가 이 꼴을 만들도록 뒀단 말이오. 그러니 먼지 건달이 난 또 그 돼지가 돈 내고 먹는 줄 알았지. 하고는 저도 돼지처럼 두부 함지에 코를 쳐박고 돼지가 먹다 남은 두부를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걸 먹긴 왜 먹어? 주모가 질색을 하니 돼지가 돈 내고 먹다 남은 것 좀 먹는데 무슨 참견이요? 이러더랍니다. 또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부잣집에 들렀습니다.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하니 들어오라고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저녁상이 들어오는 걸 보니 은근히 부하가 치민단 말이에요. 아무리 빌어먹는 행색이라 해도 어쨌거나 손님은 손님 아닌가요? 그런데 주인 밥상은 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으면서 저 앞에 갖다 놓는 상을 보니 찬밥 한 덩이에 달랑 물 한 그릇, 소금 한 접시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달게 먹긴 먹었는데 뒤끝이 찜찜한 거죠. 저녁상을 물리고 나니 주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들어와 둥게둥게 어르는데 가만히 보니 어지간히 귀 키우는 자식 같더란 말이죠. 아이, 그 참 복스럽게 생긴 아기구먼요. 손자입니까? 늙음하게 얻은 막둥이라오. 5대 독자지요. 먼지 건달이 아기를 들여다보면서 얼얼얼 까꿍까꿍 어르는 체하다가 주인이 안 보는 사이에 슬쩍 넓적다리를 한번 꼬집었습니다. 그러니 말 못하는 갓난아기가 뭘 어쩌겠나요. 새파랗게 질려서 까무러치듯이 울어댔습니다. 이래 놓으니 정작 까무러치는 건 이 집 어른들이지 뭐예요. 안팎에서 와그르르 쏟아져 나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부잣집 5대 독자가
아닌 밤중에 갑자기 새파랗게 질려 까무러치듯이 우니까 난리가 나도 보통으로 난 게 아니지 뭐예요. 먼지 건달이 그 꼴을 보고 있다가 이러실 게 아니라 아기 혼자만 남기고 주위를 다 물리시오. 내 이 병을 고칠 방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니 뭐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 하라는 대로 해야죠. 식구들이 다 물러가니까 좀 뜸을 들이다가 받게 되고 아기가 약을 안 먹으려고 하니 아기 어머니 젖을 한 숟갈만 짜뜨려 보내시오. 하니 부랴부랴 젖이 한 숟갈 들어왔습니다. 그걸 떠먹였습니다. 아기 넓적다리 한번 꼬집어서 터진 울음이 얼마나 가겠어요. 오래 안 가죠. 젖 한 숟갈 떠먹이니 뚝 그쳤습니다. 이래 놓으니 이거 뭐 용한 의원을 만나 아기 목숨 살렸다고 대접이 금방 달라졌습니다. 저녁상이 새로 들어오는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잘 차려 나왔습니다. 잘 먹었죠. 밥알 몇 개 남겨뒀다가 동글동글하게 환약처럼 만들어서 머리맡에 뒀다가 자고 일어나니 딱딱하게 말랐을 것 아니겠어요. 아침에 그걸 주인에게 주면서 대접을 잘 받고 그냥 갈 수 없어서 내 귀한 약을 드리리다. 아기가 다음에 또 어제처럼 경풍이 생기거든 이 환약을 젖에 개어 먹이시오. 그럼 나을 거요. 하니까 주인이 감지덕지하면서 귀한 약을 받고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돈깨나 후이 집어주더랍니다. 소 팔러 간 사돈. 옛날에 한 사람이 장에 소를 팔러 갔습니다. 황소를 팔아서 암소로 바꿔 사오려고 말이에요. 그래 소를 끌고 장에 갔다가 사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일이 공교롭게 되려고 저쪽 사돈도 소를 팔러 왔는데 거기는 암소를 팔아 황소로 바꿔가려고 한단 말이죠. 사돈, 마침 잘 됐소. 소 팔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우리끼리 소를 바꿉시다. 그럼 좋지요. 이래서 둘이 소를 바꾸었습니다. 황소 끌고 간 사돈은 황소 주고 암소 받고 암소 끌고 간 사돈은 암소 주고 황소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소 잘 바꿨으니까 술 한 잔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둘이서 주막에 가서 느긋하게 한 잔 했습니다. 사돈, 내 술 한 잔 받으시오. 아이, 내 술도 한 잔 받으시오. 권 작거니 하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어도 보통으로 저문 게 아니고 아주 캄캄해졌습니다. 집에 가기는 가야겠는데 둘 다 술이 웬만큼 취해서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틀비틀하면서 소까지 끌고 어떻게 가요? 그래서 아예 소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황소 끌고 온 사돈은 암소 타고 암소 끌고 온 사돈은 황소 타고 이렇게 해서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소가 저 팔린 걸 모르고 전에처럼 제 집으로 갔습니다. 소잔등에 탄 사람들이야 캄캄한 밤중에 소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뭐예요? 그냥 껐덕껐덕하면서 소 가는 대로 가는 거죠. 둘 다 제 집으로 안 가고 사돈네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뭐 캄캄한 밤중에 소 타고 가니까 그 집 식구들도 다 저희 집 가장이 온 줄 알지. 설마 사돈이 온 줄 알았겠나요? 아이고, 얘들아. 너희 아버지 잔뜩 취하셨다. 어서 안방으로 모셔라. 안방으로 떠밀어 넣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고꾸라져 자는 거지 뭐예요. 정신없이 자다가 새벽녘이나 되어서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암만 해도 이상하거든요. 가만히 일어나서 옆을 이렇게 넘겨다 보니까 아뿔싸 제 마누라가 자고 있어야 할 자리에 사돈 마누라가 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낭패로다. 살금살금 일어나서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그냥 내빼는 거예요. 날 밝기 전에 집에 가야겠다고 부지런히 걷는데 얼마만큼 가다 보니 저쪽에서 사돈이 꽁무니가 빠지게 걸어오고 있거든요. 사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글쎄,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서로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나는 그냥 곱다랗게 잤소. 나도 그냥 곱다랗게 잤소. 그럼 됐소. 어서 가시오. 잘 가시오. 하고서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딱 돌아서서 여보, 사돈. 왜 그러시오? 오늘 일일랑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마오. 그게 무슨 소리라고 입 밖에 낸단 말이오. 하고 가더랍니다. 진절머리 나게 긴 이야기. 옛날에 정승이 한 사람 살았는데 나이가 많아 벼슬을 그만두고 그냥 노는 판이었습니다. 정승도 청렴하면 빚에는 집에서도 살고 보리밥 김치로 삼시 세끼 때우고 살고 이러지만은 그런 청빈한 정승이 어디 흔한가요?
적당하게 썩은 사람이야 정승 벼슬하다 물러나면 못돼도 천석지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부자로 살지 소일거리는 없지. 이러니까 그만 노는데도 진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승이 뭘 좋아하느냐면 옛날 이야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마침 슬하에 관연한 딸이 하나 있는데 정승 집딸이라고 너무 올려다봐서 그런지 도통 중신 말이 아니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참에 소일거리 한번 마련해보자고서 아주 조선팔도에 소문을 냈습니다. 어떤 소문을 냈는고 하니 누구든지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면서 이야기를 듣기 싫도록 아주 진절머리가 나도록 한다면 따를 주리라. 하고 소문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산지사방에서 이야기꾼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승네 문간방에서 먹고 자면서 한 사람씩 사랑방에 불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멀다 하고 죄다 그냥 쫓겨났습니다. 이야기를 아무리 잘한들 몇 날 며칠 쉬지 않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루하고 이틀 하면 이야기 미천이 동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냥 쫓겨나고 이래서 쫓겨난 사람이 수도 없었습니다. 문간방에서 득식을 하던 문객들도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문간방이 텅텅 비었습니다. 이때 시골 사는 총각 하나가 소문을 듣고 올라왔습니다. 가난해서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 못 간 노총각인데 이참에 장가 한번 들어볼까 하고 올라왔습니다. 정승을 턱 찾아가서 듣자하니 얘기 잘하면 사위 삼으신다고 해서 얘기 한마디 하러 왔습니다. 하는데 정승이 보니 행색이 초라할 뿐 허우대 멀쩡하고 말주변 넉넉하고 괜찮아 보이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래, 어디 해보아라. 하되 내가 듣기 싫다고 할 때까지 해야 하느니라.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럼 슬슬 나갑니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서울에 흉년이 들었는데 내리 12해 흉년이 들었답니다. 흉년이 들어먹을 것이 없으니 사람들은 풀뿌리 나무 껍질로 연명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형편이 이러니 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쌀이고 보리고 양식이라고는 구경을 못하니 이러다가는 사람보다 쥐가 먼저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군. 그래서 쥐들이 종로 거리에 모여 의논을 했더랍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살 방도를 찾아보자고 말이지요. 그중 한 쥐가 말하기를 저기 압록강 건너 만주 땅에는 큰 풍년이 졌다니 이참에 그곳으로 이사를 가서 먹고 살자 하더랍니다. 만주 땅이라고? 그래서 쥐들이 만주로 이사를 갑니다. 찍찍 이놈이 그 다음부터는 그저 찍찍하고 쥐 소리만 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정승이 지루해질 것 아니겠어요. 그래, 쥐가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아직 문 안에 있습니다. 아직 문 안에 있어? 쥐 걸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찍찍. 밤낮 찍찍거리는 거예요. 밤이 이슥할 때까지 찍찍거리다가 정승이 자면 저도 자고 일어나면 또 찍찍거리고 밥 먹고 찍찍거리고 오줌 누고 찍찍거리고 이러기를 한 달이나 했습니다. 정승은 한 달 동안 찍찍거리는 소리만 듣고 살았습니다. 참다 못해 이놈아, 대체 어디까지 갔어? 하니 이제 왕십리 지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찍찍거리며 간 게 기껏 왕십리였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밖에 못 갔어? 쥐 걸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찍찍. 밥 먹고 찍찍거리고 오줌 누고 찍찍거리고 자고 나서 찍찍거리고 그러기를 1년이나 했습니다. 정승이 1년 동안 찍찍거리는 소리만 듣고 앉았으니 그만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찍찍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단 말이죠. 대체 어디까지 갔어? 이제는 만주 다 갔겠지. 웬걸요? 아직 멀었습니다. 야, 이놈아.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만주를 채 못 갔어? 쥐 걸음이 오죽해야지요. 이제 개성이 10리 남았습니다. 찍찍. 정승이 들어보니 이것 참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직 개성을 채 못 갔으면 아직 몇 년을 더 가야 만주를 가나요? 이러다가는 밤낮 찍찍거리는 소리만 듣다가 늙어 죽겠거든요. 그만 짜증이 날 대로 나서 됐어. 그놈의 찍찍대는 소리 진절머리 나니 그만해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저를 사위 삼으시는 겁니까? 내 맘대로 해. 그놈의 찍찍대는 소리만 안 내면 아무래도 좋아. 이렇게 해서 노총각이 정승 사위가 되어서 잘 살았더랍니다. 호랑이의 웃음.
산중에 사는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뭐 먹을 만한 것이 없나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느 골짜기에 가니까 웬 젊은 농사꾼이 땀을 뻘뻘 흘리며 밭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윗도리를 벗어젖히고 맨 몸뚱이로 일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몸뚱이에 살이 아주 토실토실 올랐습니다. 그걸 보니 호랑이가 저절로 군침이 도는데 이거 원 너무 좋아서 웃음을 참을 수가 있나요? 아이고 좋아라. 안 그래도 배가 잔뜩 고프던 참인데 이게 웬 떡이냐. 저렇게 살이 토실토실 오른 것만 해도 좋은데 나 잡아먹기 좋으라고 옷까지 벗었네. 더워서 옷을 벗었지. 누가 저 잡아먹기 좋으라고 벗었나요? 그래도 호랑이는 저 좋을 대로 생각하고는 너무 좋아서 웃음을 못 참았습니다. 한바탕 실컷 웃고 나서 잡아먹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웃다가는 농사꾼이 알고 도망갈 게 뻔하니 그래서는 안 되죠. 웃기는 웃어야겠고 여기서는 못 웃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다 못해 웃음을 꾹꾹 눌러 참고 산을 하나 넘어갔습니다. 산을 하나 넘어가서 농사꾼이 안 보고 못 듣는 데서 실컷 웃었습니다. 아이고 좋아. 저 바보 같은 게 나 잡아먹기 좋으라고 옷까지 벗고 있네. 아이고 좋아. 이렇게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구르며 실컷 웃고 나서 이제 잡아먹어야겠다 하고 도로 산을 넘어갔습니다. 농사꾼이 일하고 있는 골짜기로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니 농사꾼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있을 게 뭐예요. 그새 일을 다 하고 집으로 가버렸는데요. 개똥떡과 조이삭. 옛날에 한 농사꾼이 살았는데 가난했습니다. 자기 땅도 없어서 남의 땅이나 부쳐먹고 번듯한 집 한 채 없어서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 살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구한 날 가난을 못 면했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굶느니 먹느니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녹슨 말편자 하나를 주었습니다. 주운 편자 버릴까? 낫이나 버리자. 하고 그걸 대장간에 가져가서 낫을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새 낫이 하나 생겼거든요. 버린 낫 버릴까? 버들이나 베자. 하고 그 낫으로 버들가지를 베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부들부들한 버들가지가 많이 생겼거든요. 벤 버들 버릴까? 삼택이나 엮자. 하고 버들가지로 삼태기를 엮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큰 버들 삼태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엮은 삼택이 버릴까? 개똥이나 주워보자. 하고 온 동네 다니면서 개똥을 많이 주워 삼태기에 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개똥이 삼태기에 하나 가득 생겼습니다. 주운 개똥 버릴까? 떡이나 만들자. 하고 그 개똥으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말리고 부숴서 물 붓고 반죽해서 솥에 넣고 쪘습니다. 가난하니까 쌀이 있나? 팥이 있나요? 쌀이 있어야 쌀가루를 만들고 팥이 있어야 팥고물을 만들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개똥으로 떡을 빚어 솥에 넣고 찐 거예요. 그러니까 개똥떡이 되었습니다. 그 개똥떡을 온 동네 집집마다 하나씩 돌렸습니다. 그동안 가난해서 남의 집에 떡 하나 못 돌리고 신세만 지고 살았거든요. 그래 그 보답을 하느라고 집집마다 빠짐없이 다 돌렸습니다. 그래 놓으니 온 동네에 난리가 났습니다. 집집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개똥떡 한 입 베어 물고는 이게 그 떡 냄새 한번 고약하다. 하고 퇴퇴 뱉고 내던졌습니다. 그러면 그걸 아버지 어머니가 주워서 한 입 베어 물고는 에그, 이 떡 냄새 한번 요상하다. 하고 퇴퇴 뱉고 내던졌습니다. 그러면 그걸 아이들이 주워서 한 입 베어 물고는 아유, 요 떡 냄새 한번 구리구나. 하고 퇴퇴 뱉고 내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집집마다 개똥떡을 내던져 놓으니 온 동네 살인문 밖에 개똥떡이 수북했습니다. 그걸 보고 개똥떡 만든 농사꾼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먹다 버린 개똥떡을 다 주워 모았습니다. 다 주워 모아서 삼태기에 담아다가 자기 집 마당에 수북하게 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개똥 무더기에다 좁쌀 하나를 심었습니다. 가난한 탓의 뒤주에 남은 곡식이라고는 좁쌀 한 알뿐이어서 그걸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뒤에 거기서 조안포기가 나오더랍니다. 조안포기가 나와서 쑥쑥 자라는데 어찌나 잘 자라는지 하루 만에 정강이까지 자라고 이틀 만에 배꼽까지 자라고 사흘 만에 어깨까지 자라더니 이래가 지나니까 동구나무만 하게 자랐습니다.
그 동구나무만한 조나무에 조 이삭이 딱 하나만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얼마나 큰지 홍두깨만 하더랍니다. 사람이 들어도 한 짐, 매도 한 짐, 저도 한 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한다? 옳지, 임금님께 바쳐야겠다. 하고 농사꾼이 그걸 메고 집을 떠나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 가는 길에 고개를 하나 넘다가 다리가 아파 고갯마루에서 쉬었습니다. 쉬다가 그만 선잠이 깜박 들었습니다. 깜박 자고 일어나 보니 그새 옆에 둔 조 이삭이 허전해졌습니다. 나달은 다 떨어지고 빈 쭉정이만 남았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 참새떼가 날아와서 조나달을 다 쪼아먹은 거예요. 이놈의 참새들, 내 조를 내놓아라. 하고 참새들을 쫓아갔습니다. 쫓아가면 참새들은 포르르 날아 이 나무까지에 앉고 또 쫓아가면 포르르 날아 저 나무까지에 앉고 그러면 또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 참새들은 포르르 날아 이 바위 위에 앉고 또 따라가면 포르르 날아 저 바위 위에 앉고 그렇게 자꾸 참새들을 따라가다 보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산속에서 날이 저물어 잘 곳을 찾는데 마침 길가에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옳지,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 하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빈집이어서 그냥 들어 누워 잤습니다. 막 잠이 들려는데 밖에서 우지끈 뚝딱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무엇이 잔뜩 몰려왔습니다. 얼른 일어나 벽장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숨어서 벽장 문틈으로 가만히 내다보니 그것들이 죄다 도깨비들이었습니다. 털북숭이 도깨비들이 큰 놈, 작은 놈, 뚱뚱한 놈, 여윈 놈 할 것 없이 여러 마리 몰려 들어와서는 저희들끼리 판을 벌이고 놀았습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장난하고 한참 놀더니 얘기판이 벌어졌습니다. 모두 오늘 본 걸 얘기해봐라. 대장 도깨비가 그러니까 한 도깨비가 얘들아, 나는 오늘 웬 농사꾼이 홍두깨만한 조 이삭 둘러매고 가는 것 봤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깨비들도 한마디씩 거두느라고 시끌벅적 와그락을 야단이 났습니다. 나는 그 조 이삭을 참새떼가 다 쪼아 먹는 것도 봤다. 나는 그 참새떼가 농사꾼에게 쫓겨 도망가는 것도 봤다. 하더니 나는 그 참새떼가 산신령님한테 혼나는 것도 봤다. 하거든요. 그래서 남에서 농사 지은 걸 훔쳐먹었다고 산신령님이 참새 종아리를 때리면서 먹은 걸 다 개워내라고 하더라. 그래서 참새들이 종아리를 맞고 팔짝팔짝 뛰면서 먹은 걸 다 개워내더라. 그래서 산신령님이 참새들 개워낸 걸 다 금싸라기로 만들어서 요 아래 무릉덩이에 던져 넣더라. 그렇게 얘기판을 벌이고 놀더니 새벽녘이 되니까 어디론가 우르르 가버리더랍니다. 농사꾼은 날이 밝자마자 그 집에서 나와 산 아래 무릉덩이에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참말로 웅덩이 금싸라기가 소복하게 들었더랍니다. 그걸 주워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금싸라기 팔아놓은 사고 밭사고에서 잘 살았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